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특수교사 전소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면 줌이든 대면이든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학급 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육평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에는 통합학급 적응 기간을 둡니다. 이 통합학급 적응 기간은 학생의 통합학급에 잘 적응하기 위한 기간으로 초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을 두고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는 1학년은 이제 한 달간 같이 적응 기간을 두기도 하고요. 아이의 장애 특성이나 학년 및 그런 어떤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합니다. 보통은 일주에서 2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특수교사는 진단평가를 하고 학생과 라포 영상을 좀 하고 네, 학교 전반적인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도 세우고 그때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적응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생들의 생활 지도도 들어가죠.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별로 필요에 따라서 뭐 신변처리 기술, 자기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그다음에 사회성, 책임감, 문제행동 뭐 여러 가지를 다 다룹니다. 그리고 학부모 지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요. 학부모님들과 관련해서는 가정과 연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한테 어떤 특수학급에서 어떤 내용을 지도했는지, 그리고 행동 특성이나 그 행동 특성으로 인한 관찰 결과 등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학급 일정 얘기도 하고, 주로 문제 행동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부모 지원하고 상담도 수시로 하고요. 학생 관련된 정보들을 학부모님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 상담은 수시로 하고 또 12월, 2월에는 진학 관련된 상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한 얘기는 이제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게 1, 2학기에는 아이에 대한 기본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학습 자료 및 수정, 뭐 지도안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의 어떤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통합학급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3월이나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져요. 장애 이해 주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간을 장애 공감 주간 저 같은 경우는 장애 공감 주간이라고 정해서 일주일간 정도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1학기에는 4월에 하고 2학기에는 한 11월 정도에 합니다. 11월 정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반을 대상으로도 하는데 통합학급반 친구들을 특수학급에 초대해서 친구 초청의 날로 즐거운 활동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지낸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서로 마음도 나누고 재밌는 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아이들과 뭔가 좀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험학습은 코로나 이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체험학습을 나갔어요. 그래서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뭐 한 학기에 2번, 뭐 한 학기에 1번, 한 달에 1번 이렇게 이제 특수교사가 계획한 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성교육,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거 서울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교를 특수교사가 운영을 해야 돼서 과목 정하고 예산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강사도 뽑아야 되고 아까 먼저 계획도 세워야 되고 강사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매 주마다 네, 체크하고 그다음에 강사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저희가 해주는 거죠. 신청을 하고 그럼 신청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받는데 구센카드로 어머니들께 발급이 돼요. 그럼 어머니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서 치료기관에 가서 치료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 특수학급 연간 업무 추진 계획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특사학급 운영계획서라고 하죠. 교육 과정이 담긴 특수학급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계획서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운영 수립의 기적. 그래서 여기에는 특수교육의 목표 및 노력 중점들이 이야기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몇 학년 몇 반이고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여기에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고 교육 목표나 노력 중점은 이제 전체 서울시 교육 목표나 서울시 교육 계획, 서울시 특수교육 계획 목표 이런 거를 잘 가지고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학급의 목표로 하는 것들을 녹여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학급 교육 과정 및 편성, 운영 계획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요.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침을 먼저 살펴보면요. 요 다음과 같습니다.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네, 특수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연령과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교육적 요구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기본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서 특수학급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운영한다. 이게 방침으로 두고서 저희는 기본교육과정, 그 다음에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두 개를 아이 수준에 맞게 가져다가 씁니다. 그리고 다 살펴보면 중도 중복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수행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교과의 내용 대신 관련 생활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을 합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중도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장애가 심해지는 특수학급도 장애가 심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 저는 중도 중복 친구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라의 경우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합니다. 교과서,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온 교과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은 교과 활동의 보충, 심화 과정으로 사회 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실시를 하고, 네, 저는 현장체험학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혹여나 갔다가 이제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의 책임인가 뭐 등등 여부가 너무 복잡해져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단위에서 하는 거는 반드시 참여하고요. 그때 지원을 특수교사나 저희 실무사님이나 해서 지원 인력이 지원을 하는데 학급 단위로는 아직은 가지 않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며 현장 체험학습 시간은 교과 관련 교과의 수업 시수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성과 능력,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이것들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침으로 해두면 우리가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활동들도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며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를 고려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 체험학습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지도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성교육은 저는 장애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성교육 할 수 있는 강사님을 모시고서 성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4회기를 진행을 하고 수준은 저학년,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5학년 친구들, 성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을 좀 나눠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사실 제가 뭐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는 할 수는 있긴 해요. 기본적인 내용은.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도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다 오픈해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강사님이 하시니까 그래도 자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인권을 존중하고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한다. 그리고 이거 인권교육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엔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지도는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이런 운영 방침을 세워두고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에 교육 운영 계획서에 쭉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교육과정 운영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른 운영 시간표를 얘기를 하는데요. 교과별 먼저 특사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으로 교과별 국어 그리고 주로 국어 수학을 주로 하는데 국어 수학 학교에 따라서는 과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국어 수학을 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기본 교육 과정 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좀 명시를 해둬요. 일반 교육 과정은 각 학급별 교육 과정, 학년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특수교육에 관련된 기본 교육 과정만 제시를 하고 그다음이 교과를 재구성한 교육 활동으로는 현장 체험학습, 주제 중심 교육 활동, 성교육, 인권교육, 안전교육,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 운영 계획서에 녹여서 냅니다. 특사학급 계획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과를 재구성한 교육 활동으로는 현장 체험학습 이렇게 보시면 제목과 장소와 일시 관련 교과들을 제시를 하고 현장 체험학습 가기 전엔 사전 답사와 세부 계획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한 이후에 또 사후 교육까지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으로 미리 세워놔야 되고요. 이걸 세운 걸로 끝이 아니라 갈 때마다 현장 체험학습 계획서를 결제를 득하고 받고 그리고서 가시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까지도 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주제별 교육활동이라고 저희는 월별로 주제중심 교육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월별로 한 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책 활동이나 요리 활동 등 혹은 이제 옆반 같은 경우는 봄에 노래 배우기라든가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로 이제 주제 중심의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특수교사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이렇게 주제 중심 활동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교육과정에 풀어두면 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아이들과 함께 수업 중에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학년 프로그램과 고학년 프로그램을 조금 차이나게 프로그램을 잡고 접근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교육은 제가도 그림책 같은 거 가지고서 쉽게는 할 수도 있을 것 하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님을 모시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았다. 그리고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그냥 교과 과목 중에 좀 녹여내려고 해요. 소중한 나, 소중한 너,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풀 수 있고요. 아동의 인권교육, 우리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함께 수업 중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 교과들도 꼭 그 계획서 안에는 담아둡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현장 체험학습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서 안전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 그 다음에 재난, 약물안전, 신변안전까지 다 두루두루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 체험학습 갈 때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안전교육을 해야 될 사항에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 생활, 공동 생활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로는 기본 학습 생활 적응이라든가 기본 학습 태도에 대한 거, 식생활, 안전한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등을 개인 생활로 두고서 내용들은 좀
워낙 많으니까 다 훑진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하고, 또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1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교실 위치 알고 질서 지키는 것부터, 줄서기부터 실시를 하고요. 사실 친구 사귀기 이런 거는 저희가 뭔가 팁을 아이들한테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친구를 사귀는 건 아이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학급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우리가 윤활유를 뿌려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친구 초청의 날이라든가 뭐 장애 이해 수업할 때 여러 가지 특수교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우리 아이들이 통합학급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도움이 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범교과적인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녹아내고, 그 다음이 이제 평가에 대한 평가 계획을 교육과정에 작성을 합니다. 평가 지침을 한번 살펴보면, 평가는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실시를 합니다. 평가는 정말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평가라고 그러나요? 중간에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을 정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이는 이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더 하면 더 접근하기가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가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군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그러니까 한 교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고요. 학생의 행동 특성은 수시로 관찰하고 누가 기록하여 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을 행동 특성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행동 특성이 딱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행동 특성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물론 눈에 그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것들 수시로 관찰하고 아이의 어떤 행동 특성이 있는지 관찰하고 누가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평가에 어떤 밑받침이 되는 것들이라, 그래서 누가 기록하고,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거나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만 평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의 능력 및 장애 특성에 따라 학생의 연간 목표에 대한 성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이후에 평가 방법 수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학생의 능력에 따라 어떤 친구들은 쓰는 걸로만 평가하기, 보통은 저희가 지필평가 많이 하잖아요. 일반 학급에서는. 근데 지필평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표현한다거나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는지를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뭐 그리고 표현하고 움직이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다 이용해서 평가한다라는 것. 특히나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그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합니다. 특수교사가 학기 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있을 때 가서 우리 아이들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거기에다 명시를 해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사의 관찰 기록, 포트폴리오, 활동 누가 기록, 자기평가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를 평가 지침으로 두고서 평가 계획을 세웁니다.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에서의 평가는 개발화 교육 계획의 교육 목표에 의거해서 개인별 목표 지향 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교육 목표와 내용 및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찰, 면담 및 조사,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수시로 학습 과정에서 학습 지도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 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 쭉 진도 나가고 마지막에 단원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학습 과정에서 자체에서 학습 지도와 병행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평가 결과를 누가 기록하거나 평가지를 이용한 개별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네. 국가 단위의 어떤 평가 기록이 아니고 또 학교 단위의 평가보다는 학급 단위의 평가들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 특수교사의 어떤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가 결과는 개별화 교육계획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평가지를 작성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에 첨부를 합니다. 주로 개별화 교육계획에 기록을 합니다. 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 자료로 활용을 하고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매학기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통합학급, 일반학급에서의 평가는 학교 단위, 국가 수준의 평가에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학교 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런 수준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 의사소통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장애 정도가 경한 친구들은 학교 단위의 평가에 참여를 하고 교육 목표와 내용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지적, 정의적, 기능적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통합학급에서 수업한 과목은 통합학급 교사와 교과 전담 교사가 일반 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평가 조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평가 시간 연장, 평가 방법 수정, 평가 장소 변경, 확대 활자 제공, 특수교사의 지원 등 부분적 조정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걸 명시를 해둬요. 그래서 이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회의할 때에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안적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평가 참여 및 평가 조정, 대안 평가 실시 등은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시행을 정할 때 같이 정하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밑바탕 위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개별화 교육 얘기도 잠깐 하고서 넘어가려고요. 특수교사가 딱 되면 3월에 가장 중요한 일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개별화 교육 회의하고 계획서 작성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개별화 교육팀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가셔서 딱 신규 발령이 나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시라고 팁을 드리고자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을 해야 돼요. 내부 기한을 해야 되고요. 요건 14일 안에 내부 기한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기한문을 올리면 됩니다. 구성원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교사, 그 다음에 통합학급 담임교사, 그리고 저 특수교사, 학부모님, 보건교사도 들어올 수 있고요. 특수교육 지원 인력, 실무사님들도 이 교육 지원팀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는데 너무 많으면 또 그렇다. 보건선생님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하면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성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회의를 해야겠죠. 요 구성하고 나면은 이제 개별화 교육 지원팀 운영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미리 우리 아이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위한 미리 질문지 같은 것들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떻게 치료 교육을 받는지, 어머니는 어디에 교육 중점을 두시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설문을 의견서를 받고 그리고 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이제 정말 개인정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서도 같이 받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받은 걸 가지고 회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계획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안 작성이 끝나면 날짜를 잡고 협의의 계획안을 또 작성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별화 지원팀 협의회를 합니다라는 협의의 계획을 하는데요. 날짜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학부모님들 날짜, 그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날짜, 통합학교 선생님들 날짜를 딱 모아서 제일 좋은 날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보통 1학기 같은 경우는 간담회 형식으로 전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해당하는 우리 학급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 뭐 통합학급 선생님, 학부모님들 전체 다 모여서 특수학급에 대한 1학기 특수학급에 대한 소개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간담회 형식으로 그리고 나면 그 과정이 끝나면 2부로 아이들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한 명씩 이야기를 같은 자리에서 그냥 해요. 개별화 회의는 필요한 내용들을 담임선생님 이야기 듣고 제 이야기하고 학부모님 이야기하고 또 그런 식으로 1학기에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2학기에는 학생 개별적으로 다 날짜를 잡아요. 근데 사실 개별화 회의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 통합학급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기 때문에 이분들 날짜에 맞춰서 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필요시에 따라서 오셔서 같은 날짜에 워낙 근데 교장 교감 선생님 바쁘셔갖고 다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이제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나 강요하진 않고 이렇게 해야 하나 맞으면 오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별화 회의를 하고요. 개별화 회의를 한 이후에 협의록 작성을 하고 협의록 작성한 거 내부 기한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회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부모님 의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교육 계획 작성할 때에는 일반 교육과정 그 다음에 기본 교육과정 내용을 녹여서 우리 아이를 30일 그 한 달간 2주간 내가 진단평가한 내용 내가 이 아이를 대상으로 올 1년은 1학기는 요런 것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교과서와 교육과정 것들을 좀 보고서 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이 수준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이게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부 기한을 올리고 이에 따라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정말 아이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고 이거는 법에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과정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육과정 조정은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조정을 하는데 방침으로는 통합학급 교사 및 교과전담 교사, 특수교사의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 참여를 확대시킵니다. 그 다음에 방침 두 번째는 교육과정 조정을 위한 협의회 또는 수시협의를 통해 교수적 수정 방법에 대한 연수 및 교육과정 대상자에 알맞는 교수적 수정 방법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평가 조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 시간 연장, 평가 방법 수정, 평가 장소 변경, 확대 활자 제공, 특수교사의 지원 등 평가 조정이 제공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회에서 정한다. 그리고 대안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그 내용은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회에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두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특수학급 운영 계획서에. 그래야 이것들을 근거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회의 때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세부 운영 계획을 보면 계획으로는 뭐 교과별 학생별 교수적 수적 방법을 고안하고 학습 준비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학습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전담 교사들 간담회도 실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별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한다. 평가 지원 방법, 관찰 및 포트폴리오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지체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을 매 시간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 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피를 지원한다 라는 항목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장애 정도가 경해서 통합학급의 것들을 다 따라갈 수 있는 경우는 통합학급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둡니다.
수업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수업은 국어과 수업 사례, 수학과 수업 사례를 아주 빠르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수업에서 참 놀이의 방법들을 이용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앉아서 이제 학습지 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수동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아무래도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수업하는 저도 재미가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의 방법 중에 하나로 놀이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포스트잇을 이용하거나 혹은 풍선을 이용하거나 종이컵, 블럭, 물감 이런 것들을 다 비닐봉지 하다못해 비닐봉지까지 이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훨씬 더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하고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에도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 우리 교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에는 어떤 놀이가 있는지 국어과 같은 경우는 한글 빙고 할 수 있고요. 자음이나 모음 익힐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한글 블럭 놀이. 블럭 같은 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손으로 조작해보면서 한글을 익히는 거예요. 눈으로 익히고 손으로 익히고 그런 블럭 놀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자음 모음 익힐 때 되게 좋아요. 자음을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접어서 사실 너무 깊이 숨겨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약간 볼 수 있는 곳에 보물찾기 형식으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또 재밌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도블 게임이라고 같은 글자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 어떻게 우연히 찾게 됐는데 저희 도블 게임 아시죠? 보드게임 방식으로 그림에 여기 보시면 위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같은 글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랑 똑같은 글자를 빨리 찾는 거예요. 빨리 찾는 사람이 그 카드를 가져가는 거고 많이 찾은 친구가 이기는 방식으로 해서 눈손 협응에도 좋고 게임의 방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승부욕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빙글빙글 한글 놀이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손으로 움직이면서 한글에 짜임할 때, 글자에 짜임할 때 자음과 모음을 돌려가면서 글자를 만들어보는 그런 놀이였어요. 그리고 단어 찾기 놀이라든가 그다음에 낚시 놀이 같은 거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국어과 수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음을 가르친다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을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써보기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감으로 찍어서 글자를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엔 같은 글자를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보기도 하고 클레이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가지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는 거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PPT나 동영상, 스토리텔링, 동요, 동화, 미디어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들인데 스트레칭이나 이런 율동학이나 동화책 읽어주는 거, 우쿨렐레 연주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특수교사 원포인트 검색하시면 나와요. 거기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림책을 이용하는데 국어과 같은 경우는 그림책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림책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미술, 음악, 체육, 활동 등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활용한 영상은 특수교사 원포인트 채널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 같이 보여드리면 좋지만 짧게 영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중심으로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자음 먹는 괴물, 그다음 모음 사냥꾼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이것 또한 올라가 있는데 같은 썸네일 찾아보시면 돼요. 과자 상자 남은 거에다 구멍을 뚫어서 밑에는 뚫고 밑에는 띠를 이렇게 둘러서 같은 글자를 찾아서 그 괴물한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저 블럭이거든요. 저 블럭은 한글 보드게임이에요. 제가 나중에 지금 생각이 딱 안 나는데 라온 보드게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키친타올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키친타올을 심을
둘레의 종이로 감싸고 그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모음을 찾는 모음 사냥꾼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시지각, 그다음에 촉각, 몸을 움직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소리를 내어봐요 라는 건데, 종이 색접시 2개를 딱 붙여서 위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자음을 쭉 써놓고 그 위에 거 접시에는 모음 스티커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가나 다라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거. 돌리면서 그게 보이는 걸 읽으니까 재미있어 하고요. 그냥 읽는 거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아이스크림 바에다 스티커 붙이고 종이 상자에 스티커 붙여서 같은 거에 꽂는 거. 같은 자음 찾기 놀이. 그 다음에 노래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가나다라 뭐 할 때는 노래를 이용하기도 하고 손인형이나 악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수학적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이를 통한 수업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수업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고요. 다양한 감각 활동을 수학 지도에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계란판 놀이예요. 계란판,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긴 했는데, 계란판에다가 뿅뿅이를 넣어보면서 계란판이 딱 10구 아니면 15구, 29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뿅뿅이를 넣는다거나 숫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는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컵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같은 글자를 종이컵에 쓰여진 걸 찾아서 겹친다거나 아니면은 무너뜨린다거나 세어보 온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 막대 퍼즐, 요것도 제가 올려놨어요. 보시면 되는데, 숫자 퍼즐을 만드는데 아이스크림 바에다 그림 하나를 그리고 그걸 숫자 퍼즐을 쭉 붙여놔요. 지금 보이시죠? 보이는 것처럼 붙여놓고 이걸 퍼즐을, 아이스크림 막대를 쫘라락 펼친 다음에 아이들이 숫자대로 놓으면 그림이 완성되게 퍼즐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클레이 위에 고슴도치를 꾸며보는 거예요. 가시 숫자대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집게대로 숫자를 꽂아요. 집게를 이용한 거는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함께 숫자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 숫자대로 집게를 꽂아요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생활 중심으로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감각 활동이랑 연계되게 수학 같은 경우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폼폼 놀이판이고요. 포스트잇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공깃돌 놀이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들도 특보에서 수업 실전 영상을 확인하세요. 자, 특수학교 교육평가 같은 경우는요. 앞에 제가 교육평가 계획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관찰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개별화 교육 계획서에 아예 5단계 평가로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항목별로 체크하게 되고요. 관찰평가는 늘 수업 중에 저희가 수업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태도로 얘가 어느 정도 익히고 있다, 어떻게 참여한다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관찰을 통해서. 그다음 포트폴리오는 아이들이 학습 수행한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건 개별화 교육 계획서예요. 함께 보시면 제일 위에는 아이의 이름, 학급, 언제 실시했는지, 지도교사가 누구인지가 명시되고요. 2학기 교육 목표가 명시되고, 그 교육 목표에 따라서 이제 달별로, 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평정 척도가 있고 그에 대한 내 의견들을 이제 여기에 서술형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죠. 이 내용을 수업을 하고 아이가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별화 교육 계획서에 평가 계획이 들어가는데요. 평가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및 형성평가, 오류 분석, 관찰을 통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개인별 주간 누가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기별 평가 기록부에 학기별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목표별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 목표별로 연속 3회에서 80%의 정확도를 수행했을 때 성취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목표 내에 별도의 조건이 없는 경우 교사의 모델링이나 언어적, 신체적 촉진 없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성취 기준에 도달했을 때 성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취 기준은 1, 2, 3, 4, 5 수준으로 나눴고요. 1수준은 수행 못함, 수행의 어려움, 2수준은 노력, 유함, 신체적 단서를 제공했을 때, 그리고 3수준은 보통, 모델링을 제공했을 때 아이가 따라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으로 하고요. 4수준은 잘함, 언어적 단서만 제공했을 때 아이가 따라하면 잘함으로.
그리고 아주 잘하면 뭐 스스로 완성도 높게 잘했을 때는 아주 잘함으로 평가의 기준을 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했던 것들 포트폴리오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고 아이가 어느 정도 실행을 했는지. 이건 미리 캔버스로 제가 만들었던 학습지, 활동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랑은 연수랑은 상관없으니까 평가에만 주목을 해서 하면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평가의 기준으로 근거로 삼습니다. 평가에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은 실제 영상 함께 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교육과정 학교에 이제 임용이 되셔서 학교 현장에 나오셨을 때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되게 지금은 막연하게 들릴 텐데 학교의 현장에 나오시면 아, 그때 선생님이 강의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신규고사가 되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는 다시 한번 보세요. 유튜브 폭파시키지 않고 놔둘 테니까 그때 다시 보거나 아니면 또 그때 되면 신규고사 연수해서 다시 필요한 것들을 연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사 한번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훑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